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복덩이 여장군과 눈 밝은 나무꾼이라는 옛날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진정한 지혜와 용기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민담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조선시대 강원도 깊은 산골입니다. 가난하지만 특별한 능력을 가진 나무꾼 돌쇠와 천석군 부잣집 셋째 딸이지만 대식가 거구로 소문난 옥본이의 운명적인 만남에서 시작되죠. 자, 그럼 이제 그 신비롭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가을 단풍이 한창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는 그 숲속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누구 없느냐! 배명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김대감이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천척군으로 소문난 큰 부자였죠. 김대감은 이날 사냥을 나왔다가 일행들과 떨어져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집채만한 멧돼지가 나타나 그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멧돼지의 붉은 눈이 번뜩이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김대감은 완전히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남들 위해서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한 사내가 벼락같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옷에 낡은 도끼를 든 나무꾼이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마치 산신령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놈, 산중에 기강을 어지럽히는구나. 나무꾼 돌쇠는 단 한 번의 동작으로 멧돼지의 정수리를 도끼자루로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 거대한 멧돼지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기절한 것이었죠. 돌쇠는 능숙한 솜씨로 멧돼지를 결박한 뒤 떨고 있는 김대감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대감마님, 괜찮으십니까? 자네, 내 목숨을 구했구먼. 김대감은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감격에 겨워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네, 고마워. 내가 이 고을에서 천석군 김대감이라네. 자네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 원하는 건 무엇이든 말해보게. 기와집? 논 백마지기? 뭐든 들어주겠네. 돌쇠는 김대감의 말을 듣고 잠시 그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보는 것은 단순한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돌쇠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바로 사람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기운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돌쇠의 눈에 비친 김대감의 모습은 걱정스러웠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뒤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김대감의 집안을 둘러싼 기운이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 이 양반 집안에 큰 애군이 다가오고 있구나. 돌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이내 공손히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재물에는 재주가 없사옵니다. 하오나 감히 대감마님의 사위가 되고 싶사옵니다. 뭐라고? 김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긴 하지만 이 나무꾼 총각이 자기 사위가 되겠다니. 하지만 김대감은 양반이었고 한 번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허허, 그래, 약속은 약속이니 지켜야지. 좋네, 내일 우리 집으로 오게. 내게는 딸이 셋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네 마음에 드는 딸을 골라보게나. 김대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저 나무꾼은 우리 둘째 향이를 고를 게 뻔하지. 향이는 절생이인이니까 말이야. 그럼 나는 못하는 척 하다가 셋째 옥분이를 주면 되겠군. 옥분이는 워낙 대식가 거구라 시집 보내기도 어려웠는데 잘 됐어. 다음 날 김대감의 저택마당에 구경꾼들이 바글바글 몰려들었습니다. 천석군 부잣집에 초라한 나무꾼이 사위 후보로 온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기 때문이죠. 저 나무꾼 총각 정말 눈이 높네. 그래도 목숨을 구해줬으니 둘째 따님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겠어? 둘째 향이 아가씨는 정말 선녀 같던데 저 나무꾼한텐 과분하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대청마루에 김대감의 세 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맏딸은 이미 시집을 간 상태였고 이날 나온 것은 둘째 향이와 셋째 옥분이었습니다. 둘째 향이는 정말 절세미인이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버들잎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린을 입은 그녀는 마치 그림 속에서 나온 선녀 같았습니다. 마을 총각들의 꿈이자 선망의 대상이었죠. 반면 셋째 옥분이는 확실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키가 장정보다 크고 몸집도 2배나 되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옥분이는 마루에 앉아서 닭다리를 우적우적 뜯고 있었죠. 우적우적, 쩝쩝. 옥분이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맛있게 닭다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목청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에헴, 자, 돌쇠. 어제 약속한 대로 내 딸들 중 하나를 골라보게. 누구든 자네 마음에 드는 딸을 데려가도 좋네. 김대감은 속으로 빙긋이 웃었습니다. 저 나무꾼은 향이를 고르면 나는 아이고 그건 안 되네. 향이는 이미 다른 곳에 혼처가 정해졌다네. 하고 거절하면 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옥분이를 데려갈 수밖에 없지. 마을 사람들도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저 나무꾼은 미인인 향이를 고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돌쇠는 다시 한번 그의 특별한 눈으로 두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의 눈에 비친 향이의 모습은 겉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뒤로 밑빠진 독이 보였고 머리 위로는 검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향이의 기운은 허위와 이기심으로 가득했죠. 이 저 아가씨와 결혼하면 평생 고생만 하겠구나. 돌쇠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시선이 옥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닭다리를 뜯고 있는 그 거구의 아가씨를 바라보는 순간 돌쇠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옥분이의 머리 위로는 찬란한 황금빛 처광이 비춰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거대한 호랑이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옥분이의 거대한 몸집은 사실 가문의 애군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야말로 진정한 복덩이로구나. 돌쇠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옥분이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저기 닭다리를 뜯고 계신 셋째 따님을 아내로 맡겠습니다. 순간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뭐? 저 사람 눈이 삐졌나? 미인을 두고 곰을 데려가다니. 완전히 미쳤군.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향이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허허,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 저런 천한 나무꾼에게 내가 시집 간다고 생각했나 봐요. 우습기도 하지. 김대감도 처음엔 놀랐지만 곧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좋네, 아주 좋아. 옥분이, 어서 인사드려라. 옥분이는 닭뼈를 툭 떨어뜨리고 멍한 표정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정말 나를 선택하신 겁니까? 옥분이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대식과 거구 때문에 사람들의 비웃음만 받아왔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선택해 준 것이었죠. 돌쇠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가씨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옥분이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평생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나무꾼 돌쇠와 대식가 옥분이의 결혼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었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혼례를 올린 그날 저녁 돌쇠는 옥분이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오두막이라곤 하지만 사실 거의 무너져가는 초라한 집이었죠.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났고 벽은 금이가 있으며 방바닥도 삐걱거렸습니다. 옥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이 그녀의 거구로 꽉 찼습니다. 옥분이는 조심스럽게 방바닥에 앉으려고 했는데 삐걱 삐걱 방바닥이 불길한 소리를 냈습니다. 돌쇠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이 집이 좀 낡긴 하시다만 곧 좋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불편하시겠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때 옥분이의 배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꾸르릉 꾸르르르륵.
혼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옥분이는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옥분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방님. 뱃속 거지가 난동을 부립니다. 밥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돌쇠는 전혀 개의치 않고 껄껄 웃었습니다. 배고프신 게 당연하지요.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돌쇠는 부엌으로 달려가 찬밥 한 그릇과 삶은 감자를 가져왔습니다. 비록 변변찮은 음식이었지만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죠. 많지는 않지만 드십시오. 옥분이는 감격한 표정으로 밥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적우적 냠냠냠 순식간에 밥 한 그릇과 감자를 해치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한 모양인지 옥분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혹시 조금 더... 물론이지요. 기다리십시오. 돌쇠는 다시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밥과 김치, 된장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옥분이는 그것마저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옥분이가 만족스럽게 배를 두드리며 기지개를 켰는데 우지끈! 와르르르! 구들장이 내려앉으면서 방바닥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옥분이는 그 구멍에 빠져 엉덩이가 끼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옥분이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밖에서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 잡아먹는 신부 구경하세요. 저러니 누가 데려가겠어. 저 나무꾼도 참 불쌍하네. 첫날 밤부터 집이 무너지다니.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옥분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당황하던 얼굴이 갑자기 진지해지더니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깨달은 것처럼 말이죠. 서방님, 옥분이가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돌쇠는 옥분이를 구멍에서 꺼내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땅이 꺼지는 순간 제게 하늘의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서방님, 내일 당장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 소금을 사 모으십시오. 최대한 많이요. 소금을요? 갑자기 왜 소금을? 곧 하늘의 문이 열려 큰 물난리가 날 것입니다. 전국의 염전이 모두 물에 잠길 것이고 소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것입니다. 지금 소금을 사두면 우리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옥분이는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눈으로 이미 옥분이가 비범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인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돌쇠는 옥분이의 지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털어 장터에 향했습니다. 소금 장수, 소금 있는 대로 다 주시오. 예? 소금을 다요? 아니, 얼마나 사실 건데? 있는 대로 다 사겠소. 돈은 걱정 마시오. 장터의 상인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이 갑자기 소금을 마구 사들이다니 이상한 일이었죠. 하지만 돈을 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장터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의 소금까지 모두 사들였습니다. 며칠 만에 돌쇠네 마당에는 소금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나무꾼 완전히 미쳤네. 소금을 사서 뭐하게? 먹지도 못할 텐데. 저러다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역시 집 무너뜨린 마누라 오더니 정신까지 나갔어. 하지만 돌쇠와 옥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마당에 쌓인 소금 더미를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서방님. 이제 하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우르르르 쾅! 우르르르!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더니 마치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비다! 비가 와!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가워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던 터라 단비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우와! 콸콸콸! 비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3일, 4일, 5일, 일주일이 넘도록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강물이 범람하고 논밭이 물에 잠겼으며 해안가의 염전들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큰일이다! 염전이 모두 잠겨버렸어! 소금을 만들 수가 없어! 앞으로 소금을 어디서 구하나? 전국에 소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었죠. 소금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배,
그 다음에는 50배, 급기야 100배까지 뛰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고을에 소금 산더미처럼 쌓아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잠깐, 그 나무꾼! 일주일 전에 소금을 마구 사들였던 그 나무꾼! 맞아, 그때 우리가 비웃었지. 어떻게 알았을까? 마치 하늘이 알려준 것 같아. 다음 날부터 돌쇠네 집 앞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부자 상인들, 관아의 관리들, 심지어 양반들까지 소금을 구하러 왔습니다. 돌쇠 나으리, 제발 소금 좀 파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어. 이 논밭 문서를 드릴 테니 소금 한 가마니만. 옥분이는 마루에 편안하게 앉아 여유롭게 진두지휘했습니다. 자, 줄을 서시오. 한 사람씩 차례대로. 우리는 돈이 필요 없으니 쌀과 비단 그리고 논밭 문서를 가져오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쌀 가마니를 지고 오고 비단을 가져오며 논밭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소금 한 가마니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죠. 불과 보름 만에 돌쇠네 집에는 쌀이 수백 가마니, 비단이 수백 필, 논밭 문서가 수백 장 쌓였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이었던 돌쇠는 일약 이 고을 제1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비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외와 존경의 눈빛으로 돌쇠와 옥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역시 하늘이 도우시는구나. 저녁이 되자 옥분이는 새로 지은 큰 기와집 마루에 앉아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쇠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부인 덕분입니다.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돌쇠와 옥분이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금방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좋은 소문이 퍼지면 나쁜 소문도 함께 퍼지는 법이죠. 돌쇠네 재산을 노리는 악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자가 바로 도적두목 흑치였습니다. 흑치는 이 지역에서 가장 무서운 도적으로 30면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부잣집을 습격해 재물을 빼앗고 때로는 사람까지 해치는 악당들이었죠. 크크크, 가난한 나무꾼이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고? 흑치는 은신처에서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나 다름없어. 어차피 저런 촌농들은 재물을 지킬 줄도 모를 거야. 우리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부하들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두목님 말씀이 맞습니다. 게다가 그 집주인은 원래 가난한 나무꾼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술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마누라는 대식가 거주라던데 움직이기도 힘들 거예요. 헤헤, 범벽한 먹잇감이군. 흑치 일당은 보름날이 뜬 어느 날 밤 돌쇠네 재택을 습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흑치와 그의 부하 30명이 담장을 넘어 돌쇠네 재택으로 침입했습니다. 쉿, 조용히, 주인이 깨면 안 돼. 헤헤, 보람 창고가 어디 있을까? 도적들은 마당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이미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비범한 눈에는 악한 기운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돌쇠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30명의 도적을 혼자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돌쇠가 소리쳐자 도적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크크크, 주인 나으리 나오셨네. 조용히 재물만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지. 돌쇠는 용감하게 맞섰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도적들은 돌쇠를 포위하고 점점 조여들었습니다. 흥, 겁만 번지르르한 부자놈, 얌전히 당하지 못할까? 흑치가 칼을 베들고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쾅! 부엌문짝이 박살나면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그 거대한 실루엣, 바로 옥분이었습니다. 어떤 놈들이 내 비빔밥 참기름 냄새를 가로막느냐? 옥분이는 한 손에 거대한 무쇠 솥뚜껑을 방패처럼 들고 다른 손에는 놀랍게도 마당에 있던 아름드리 감나무를 뿌리채 뽑아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사람이야? 곰이야? 도적들이 잠시 멈칫한 사이 옥분이는 거대한 감나무를 야구방망이처럼 휘둘렀습니다. 으라차차! 휙! 쾅! 퍽! 팡팡! 감나무 한 번 휘두르는데 도적 5-6명이 낙엽처럼 날아갔습니다. 담장 밖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나무 위에 걸리기도 하고 우물에 빠졌습니다. 으악! 살려줘! 저건 사람이 아니야! 흑치도 겁을 먹고 후퇴하려 했지만 옥분이는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네가 두목이냐? 옥분이가 물었습니다. 그렇소만. 흑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너는 내가 직접 상대해주마.
옥분이는 감나무를 내려놓고 맨손으로 흑치에게 다가왔습니다. 흑치는 칼을 휘둘렀지만 옥분이는 무쇠 소뚜껑으로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이럴 수가. 흑치의 칼이 소뚜껑에 부딪혀 튕겨나갔습니다. 옥분이는 빈틈을 노려 흑치의 멱살을 잡고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으악! 놓아줘! 네가 왜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재물을 훔치려 하냐? 도적질이 그렇게 떳떳하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옥분이가 도적들을 혼내주는 와중에 웃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분이가 너무 격렬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찌지직 엉덩이 쪽 비단바지가 찢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하얀 속바지가 달빛에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옥분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어딜 보느냐? 내 터진 속바지 본값은 목숨으로 받겠다. 옥분이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감나무를 휘둘렀습니다. 도적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우악! 안 봤어요! 정말 안 봤어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올게요! 휙! 팍! 팍! 팡! 도적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흑치도 기어코 옥분이의 손에서 벗어나 달아났습니다. 다시는 안 옵니다! 용서해주세요! 모든 도적이 사라진 뒤 마당에는 옥분이와 돌쇠만 남았습니다. 옥분이는 찢어진 바지를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엎어진 비빔밥 그릇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내 참기름 비빔밥 한 입도 못 먹었는데. 돌쇠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컬컬 웃었습니다. 하하하, 부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30명의 도적을 혼자서 물리치시다니. 당연하죠. 우리 재산을 노리는 도적놈들을 가만둘 수 없었어요. 게다가 서방님, 새 바지 좀 가져다 주세요. 찬바람이 들어와요.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밤의 일은 금방 온 마을에 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옥분이를 복덩이 여장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돌쇠는 붓한 정갈이 왔습니다. 옥분이의 아버지 김대감이 영모죄를 뒤집어쓰고 관아에 잡혀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영모죄를? 옥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갈을 가져온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탐관오리에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그 악한 관리가 대감마님의 재산을 노리고 거짓 증거를 꾸며냈습니다. 지금 대감마님은 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럼 언니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맏딸 마님과 둘째 향이 마님은 화가 미칠까봐 모른 척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대감마님을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옥분이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가 평생 저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데. 서방님, 당장 떠나야겠습니다. 돌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십시다. 장인어른을 구해야 합니다. 옥분이와 돌쇠는 즉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옥분이는 창고로 쌀 5,000석을 수레에 가득 실었습니다. 돌쇠가 물었습니다. 부인, 이 많은 쌀을 왜 가져가십니까?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죠.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일행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김대감이 형풀에 묶여 있었고 악한 관찰사가 비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크크크, 김대감, 어서 영모를 인정하지 못할까? 네가 숨겨둔 재산이 어디 있는지 말해라. 합니다. 소인은 영모 같은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김대감은 고문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옥분이가 쌀 수레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잠깐! 옥분이의 우렁찬 목소리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관찰사는 옥분이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냐? 감히 관아의 일에 끼어들가니. 저는 김대감의 셋째 딸 옥분이옵니다. 옥분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또께서는 영모범을 잡아 공을 세우고 싶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제게 제안이 있습니다. 이 쌀 5,000석을 보십시오. 이것은 제 아버지께서 흉년에 대비해 모아두신 구휼미입니다. 만약 사또께서 이것을 조정에 바치신다면 백성을 구한 공으로 큰 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관찰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쌀 5,000석이라면 엄청난 공로가 될 것이었죠. 계속 말해보거라. 사또께서 이 쌀을 사또님의 이름으로 조정에 바치십시오. 그 공으로 승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 제 아버지를 석방해 주십시오. 어차피 영모라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관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모죄로 김대감을 처벌하는 것보다 쌀 5,000석으로 공을 세우는 것이 훨씬 이득이었으니까요. 좋다. 거래 성립이다. 김대감을 풀어주어라.
감사합니다, 사또. 이렇게 해서 김대감은 무사히 석방되었습니다. 옥분이는 힘이 아닌 지혜로 아버지를 구한 것이었죠. 석방된 김대감은 옥분이의 등에 엎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옥분이의 넓은 등에 매달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아비가 너무 어리석었다. 겉모습만 보고 너를 천하게 여겼구나. 네가 진정한 효녀였는데 네 언니들은 위기에 모두 등을 돌렸지만 너만이 이 늙은 아비를 구해주었구나. 김대감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아름다운 향이에게만 관심을 쏟고 대식가라는 이유로 옥분이를 무시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아버지를 구한 뒤 옥분이는 며칠간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돌쇠는 걱정이 되어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의원을 불러올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만 몸이 이상해요. 옥분이는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쇠가 물동이를 들고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그만 물동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부인! 방 안에는 옥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대했던 몸집은 사라지고 대신 키가 활친한 몸매에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옥분이의 얼굴은 달빛처럼 아름다웠고 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머리카락은 검은 비단처럼 흘러내렸고 그녀의 자태는 천하절색이라는 말로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미모가 아니었습니다. 옥분이의 몸에서 위험 있는 여장부의 기운이 느껴졌고 그녀의 눈빛에는 지혜와 자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 옥분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몸을 누르던 업보가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부인, 정말 부인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가문의 애군을 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애군이 제 몸을 거대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배고픔을 느끼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를 구하면서 마지막 애군까지 모두 씻어냈습니다. 이제 저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돌쇠는 감격에 겨워 옥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저는 처음부터 부인이 아름다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겉모습까지 아름다워지시다니 정말 하늘이 주신 복덩이십니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제 진심을 알아봐 준 건 서방님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임을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옥분이의 언니 향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향이는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만을 믿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부잣집 도련님과 결혼했지만 그녀의 허영심과 이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 비단은 마음에 안 들어. 더 비싼 걸 가져와. 이 음식은 맛이 없어. 다시 만들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초라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해. 향이는 돈을 물쓰듯 했고 시댁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이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취하면 결국 사람들이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남편도 향이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했지만 함께 살아보니 이기적이고 냉정한 성격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당신은 겉모습만 아름답지 마음은 얼음장 같오. 결국 남편은 향이를 떠났고 시댁에서도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친정아버지조차 영모 누명을 썼을 때 외면했던 그녀를 이제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향이는 순식간에 거짓 신세가 되어 거리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한때 절세미인이라 불리던 그녀였지만 고생 끝에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렇게 떠돌다가 향이는 어느 날 큰 건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해민당이라는 현판이 걸린 그곳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밥과 약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향이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도 밥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문이 열리자 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바로 옥분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예전의 거구가 아니라 아름답고 당당한 여장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옥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옥분이냐? 향이도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의 대식가 동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다니. 어머, 정말 언니시네요. 들어오세요. 옥분이는 향이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해민당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따뜻한 밥과 꼭을 먹고 있었죠. 의원들은 무료로 병을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된 곳이냐? 향이가 물었습니다. 저와 서방님이 세운 곳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 곳이죠. 저희가 번 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 향이는 부끄러움과 후회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동생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분이는 향이를 주방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과 국을 내어왔습니다. 향이는 감격한 표정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 옥분아. 하지만 옥분이는 빗자루 하나를 향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밥값은 해야지요. 오늘부터 언니는 여기 마당을 서십시오. 일을 하면 매일 밥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향이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알겠다. 열심히 하마. 그날부터 향이는 해민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설거지를 하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일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향이는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몇 달이 지나자 향이의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일하면서 흘린 땀은 그녀의 마음을 씻어주었고 사람들에게 베푼 작은 친절들이 그녀의 영혼을 맑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향이는 옥분이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옥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언니, 이제 됐어요. 언니도 변화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진정한 미인이었구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네 마음이 정말 아름다웠어. 두 자매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진정한 자매애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와 옥분이는 더 많은 해민당을 전국에 세웠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배움의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김대감도 딸의 선행에 감화되어 남은 재산을 모두 기부하고 해민당에서 봉사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운 것이었죠. 진정한 부는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로구나. 김대감은 종종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옥분이는 여전히 뛰어난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때로는 그녀의 괴력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복덩이 여장군이라는 별명은 이제 전국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돌쇠는 옥분이의 곁을 한결같이 지켰습니다. 그의 비범한 눈은 여전히 사람들의 진심을 볼 수 있었고 그 능력으로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향이도 변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경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해민당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한때의 절세미인은 사라졌지만 대신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세월이 더욱 흘러 돌쇠와 옥분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노을 지는 저녁 두 사람은 뒷산 언덕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그들이 세운 해민당들이 보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서로를 돕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인, 돌쇠가 옥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그날 대감님 마당에서 당신을 선택한 일이요. 당신은 내 인생의 황금 복덩이였소. 옥분이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진심을 알아봐 준 건 서방님 뿐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죠.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 참 아름답지 않소? 네, 서방님. 정말 아름다운 길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 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된장찌개 맛나게 끓여드릴 테니 내려갑시다. 하하, 그래야지. 부인 된장찌개가 천하일품이지. 두 노부부는 서로를 부축하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붉은 노을이 가득 차올랐고 따뜻한 빛이 세상을 감싸 안았습니다. 멀리서 해민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였죠. 그 종소리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소리였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소리였습니다. 복덩이 여장군과 눈 밝은 나무꾼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어놓은 사랑과 자비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 후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쇠는 비범한 눈으로 옥분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고 그 선택 덕분에 평생의 행복을 얻었습니다. 둘째,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향인은 절세미인이었지만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옥분이는 거구였지만 지혜와 자비로운 마음 덕분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셋째,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돌쇠와 옥분이는 번 재산을 독차지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눴고 그 덕분에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넷째,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향인은 한때 이기적이고 교만했지만 결국에는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돌쇠와 옥분이는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했기에 평생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주변에 겉모습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남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보려고 노력하는 씨앗, 자신의 재능과 재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씨앗,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씨앗 말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덩이 같은 좋은 인연을 만나시고 또한 누군가에게 복덩이 같은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